지구의 대기, 물, 땅은 잠시도 쉬지 않고 움직입니다. 그 어마어마한 에너지는 예고 없이 우리를 덮치죠. 지구는 포효합니다. 우리는 폭주하는 예측 불허의 행성에서 살고 있죠. 첨단 과학 기술도 천지지변 앞에서는 힘을 쓰지 못합니다. 기상이변 소식은 지구 곳곳에서 들려옵니다. 집중호우, 토네이도, 폭염, 기온은 쉬지 않고 신기록을 갈아치우죠. 고향 마을에서는 더 이상 살 수가 없었어요. 무시무시한 사이클론이 해마다 닥치니 거기서는 버틸 수가 없었죠. 날씨가 예전 같지 않아요. 급증하는 기상이변, 과학자들은 그 원인을 찾고 있습니다. 첨단 기기 덕분에 데이터 수집과 분석은 쉬워졌죠. 대기와 바다에서 나타나는 이상징후들, 그 영향은 지구 전체에 미치고 있습니다. 대기 때문에 이렇게 큰 변화가 일어났다는 점이 놀랍죠. 21세기, 기상이변은 어느 정도까지 심해질까요?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최악의 기상이변을 예측해봅니다. 지구 곳곳에서 잇따라 발생하는 기상이변의 메커니즘도 함께 알아보죠. 거대한 불기둥이 주변의 모든 걸 태워버립니다. 미국에서 포착된 회오리 화염이라는 현상이죠. (2014년) 미국 서부지방에서는 산불이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500년 만의 가뭄 때문이었죠. (2013년 12월에서 2014년 1월까지) 기상이변은 세계 곳곳에서 속출했습니다. 겨울이 우기인 캘리포니아에서는 가뭄으로 땅이 갈라졌죠. 농작물은 말라 죽었고 농부들은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가뭄에 강하다는 아몬드 나무. 하지만 이번 가뭄에는 아몬드 나무들도 버틸 수가 없었죠. 2대째 아몬드를 재배하는 짐 제스퍼. 그의 아몬드 과수원에서는 2만 그루가 말라 죽었습니다. 저희 집안은 70년 가까이 아몬드 농사를 짓고 있지만 이 정도로 지독한 가뭄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농부의 눈에는 이런 장면이 세상에서 제일 가슴 아프죠. 오랜 시간을 들여 묘목을 심고 땅을 일구며 키운 과수원이 이렇게 됐으니까요. 같은 시기 미 대륙 반대쪽에서도 기상이변은 일어났습니다. 중서부와 동부에 걸쳐 일어난 기상이변. 하지만 그 양상은 180도 달랐죠. 미 중서부와 동부는 기록적인 한파의 습격을 받았습니다. 시카고의 기온은 영하 30도까지 떨어졌죠. 평년보다 20도나 낮은 기온이었습니다. 뉴욕에는 매서운 눈보라가 몰아쳐 주정부가 비상사태를 선포했죠. 자동차가 얼어붙어 도로는 마비됐습니다. 미 동부와 서부의 날씨가 극과 극이었습니다. 물론 기온의 차이도 엄청났죠. 중북부와 북동부에는 역사상 5손가락 안에 들어갈 혹한이 닥쳤어요.
기온이 엄청나게 떨어진 겁니다. 서부는 정반대였어요. 캘리포니아는 역사상 5번째로 지독한 폭염을 겪었죠. 겨울 기온으로는 역사상 제일 높았고요. 기상이변이 닥친 나라는 미국만이 아니었습니다. 영국은 250년 만에 가장 많은 비가 내렸죠. 대규모 홍수가 뒤따랐습니다. 런던은 월 평균 강우량의 2배가 석 달이나 연달아 쏟아졌죠. 템스강은 범람했고 도로와 주택은 물에 잠겼습니다. 시민들은 발이 묶였죠. 예상치 못한 겨울 장마라 당국은 신속한 지원을 하지 못했습니다. I've been waiting for 2.5 days for sandbags, and we've received 60 on the island for use for 100 people. How is 60 going to help 100 people, may I ask? 12월과 1월 2달간 372mm가 내렸죠. 전례를 찾기 힘든 폭우였어요. 런던 기상관측 역사상 1910년 다음으로 많은 강우량입니다. 영국 남부 전체를 보면 250년 만의 폭우였죠. 대단한 폭우였어요. 사실 이 무렵엔 지구 곳곳에서 기상이변이 속출했습니다. 영국 기상청은 세계 각국의 기상 데이터를 분석했죠. 이유를 찾기 위해서였습니다. 전문가들은 지구 대기에서 이상한 점을 찾아냅니다. 제트 기류가 이상했죠. 제트 기류는 대기 상층부에서 수평 방향으로 파동을 이루며 부는 강한 바람입니다. 세계 각국 기상청은 하루 24시간 풍향과 기온 등을 측정해 기록합니다. 이 엄청난 데이터를 분석하면 대기의 순환 패턴을 자세하게 알아낼 수 있죠. 세계 곳곳에서 기상이변이 속출하기 직전 상층부 대기는 이렇게 움직였습니다. 2만 개 관측소의 기상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물이죠. 화살표는 풍속과 풍향을 가리킵니다. 중위도 지방 상공, 제트 기류는 서쪽에서 동쪽으로 흐르죠. 패턴이 일정하진 않습니다. 대기는 북에서 남으로 갈지자를 그리면서 이동하죠. 이런 움직임 때문에 제트 기류의 역할은 중요합니다. 붉은색과 노란색은 적도에서 불어오는 따뜻한 바람, 파란색은 북극 주위를 도는 찬바람입니다. 파동을 그리며 움직이는 제트 기류는 따뜻한 공기와 찬 공기를 섞어주죠. 제트 기류가 북쪽으로 솟아오르는 지점을 볼까요? 노란색 바람이 부는군요. 주변보다 기온이 높다는 뜻입니다. 제트 기류는 이 따뜻한 공기를 북쪽으로 끌어올려주죠. 중위도 지방에서는 제트 기류가 보통 이런 모양으로 흐릅니다. 며칠을 주기로 남북을 오르내리며 찬 공기와 따뜻한 공기를 차례로 끌고 오는 제트 기류. 덕분에 중위도 지방은 기후가 비교적 온화합니다. 제트 기류는 이렇게 대기의 열 균형을 유지해 줍니다. 하지만 2014년 1월은 달랐습니다.
그리고 세계 곳곳에서는 기상이변이 잇따라 나타났죠. 꾸준히 동쪽으로 이동해 가던 파동이 속도를 줄이더니 한 곳에서 움직이지 않습니다. 바람은 계속 불지만 파동의 마루와 골은 한자리에 머물러 있죠. 제트 기류의 파동이 꾸준히 이동해 주기만 하면 따뜻한 공기와 찬 공기도 번갈아 가며 찾아옵니다. 하지만 파동이 한자리에 머무르면 따뜻한 공기와 찬 공기도 움직이지 않죠. 각 지역의 날씨는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지구 전체가 하나의 유기체 같죠. 그렇기 때문에 꾸준히 움직이던 제트 기류가 한 곳에서 정체되면 여러 지역이 맞물려 영향을 받게 돼요. 그 당시 제트 기류의 움직임을 자세히 살펴볼까요? 서쪽에서 들어온 제트 기류는 미 서부 상공에 머뭅니다. 이때가 1월 중순이었죠. 정체는 닷새 정도 이어졌습니다. 미 서부는 상공의 따뜻한 공기 때문에 온실로 변해버렸죠. 이런 현상이 몇 차례나 반복되며 그해 겨울 미 서부는 최악의 가뭄을 겪게 됩니다. 같은 시기 미 동부에서는 제트 기류 정체로 북극의 찬 공기가 평년보다 훨씬 남쪽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기록적인 한파가 발생했던 거죠. 북아메리카 상공의 비정상적인 제트 기류는 대서양 건너편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제트 기류는 영국 남부로 흘러왔고 북극 부근에 찬 공기를 끌고 내려왔죠. 더 자세히 살펴볼까요? 대서양 상공에서 방향을 바꾼 바람이 북쪽으로 불어갑니다. 바람은 바다 위에 떠있던 축축한 공기를 몰고 왔죠. 습기 먹은 공기는 찬 공기를 만나 폭우로 변합니다. 바람의 방향은 바뀌지 않았고 영국은 겨울 장마로 물난리를 겪게 됐죠. 지구의 대기는 연결돼 있기 때문에 대양 너머까지도 영향을 주고받죠. 당시의 기상이변은 제트 기류와 대기권 하층부가 함께 만들어냈습니다. 제트 기류 정체와 축축한 공기의 유입이 장마로 이어졌죠. 다음 과제는 제트 기류가 한 곳에 머물렀던 이유를 찾아내는 겁니다. 제트 기류의 정체는 세계 각국의 기상이변을 몰고 왔습니다. 학자들은 대양에서 일어난 모종의 변화가 제트 기류를 정체시켰을 거라고 말합니다. 미 국립대기과학연구소의 케빈 트램버스는 저명한 대기 해양학자입니다. 트램버스는 세계 각국의 해수면 온도 데이터를 분석해 제트 기류 정체가 일어난 원인을 알아냈죠. 여기를 보시죠. 이 파동은 모양이 아주 특이해요. 지구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이 파동의 뿌리는 적도 부근의 태평양까지 내려간다고 봅니다. 최소한 파동의 뿌리 중 하나는 그곳일 거예요. 적도상에 자리 잡은 인도네시아는 서태평양을 동쪽에 끼고 있죠. 이곳은 인도네시아 동부의 렘봉안 섬. 대다수 주민의 생업은 해초 양식입니다.
하지만 2014년 1월 초 해초 양식업자들은 큰 타격을 받았죠. 해초의 40% 정도를 폐기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이건 팔 수가 없죠. 뭐 때문에 이렇게 변했을까요? 영문을 모르겠어요. 해초가 왜 이렇게 됐죠? 해초는 허옇게 변하며 썩어 들어갔습니다. 직접적인 원인은 평년보다 높았던 해수면 온도였죠. 전 세계 바다의 평년 해수면 온도를 나타낸 그림입니다. 적도 부근의 인도네시아 바다는 수면 온도가 29도, 세계에서 제일 높습니다. 하지만 2014년 1월엔 그보다 0.5에서 1도가 더 높았습니다. 부근 해수 온도가 전반적으로 올라갔다는 얘기죠. 트램버스는 적도바다의 과열 때문에 제트기류의 파동이 오랜 기간 한 곳에 정체돼 있었다고 말합니다.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해수면이 뜨거워지면 바다에서 증발하는 수증기가 늘어납니다. 이 수증기는 해수면의 열기를 품고 위로 올라가죠. 따뜻한 수증기는 위로 올라간 다음 응축돼 물방울로 변하는데 품었던 열기는 이때 대기 중으로 풀려납니다. 구름이 생길 때마다 엄청난 열기가 방출되는 거죠. 인도네시아 부근 바다의 수온이 평년보다 높아진 결과 인도네시아 상공에는 평년보다 열 에너지의 양이 늘어났습니다. 이 에너지가 제트 기류의 변화를 몰고 왔죠. 인도네시아 상공에는 엄청난 열 에너지가 축적됩니다. 이 열 에너지는 제트 기류에 영향을 줬죠. 이동축이 밀려 올라간 겁니다. 이런 현상이 한동안 계속됐기 때문에 제트 기류는 한 곳에 정체되고 말았죠. 정리를 하자면 적도 부근의 해수 온도 상승이 지구 전체 기상에 영향을 미쳤다는 얘기입니다. 바다는 수증기를 내놓으며 열기를 식힙니다. 바다에서 증발한 수증기는 대기의 습도를 높이고 대기 중의 수증기는 허리케인과 태풍의 연료가 돼 위력을 키우죠. 구름이 형성될 때 수증기는 품없던 열기를 내놓습니다. 그럼 그 열기가 다시 대기로 돌아오게 돼요. 수증기를 내놓고 구름을 만들며 지구의 대기 시스템은 열 에너지를 방출해 균형 상태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 과정에서 폭풍 같은 기상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기상이변은 세계 곳곳에서 급증하고 있습니다. 기상학자들은 지구 온난화를 범인으로 지목하죠. 약 100년 전과 비교해보면 지구 대기의 평균 온도는 0.8도가 조금 넘게 올랐습니다. 해수면 온도 역시 비슷하게 올랐죠. 따뜻해지는 지구 때문에 타격을 입는 것도 적지 않습니다.
남중국해를 따라 남북으로 길게 이어진 나라 베트남. 이 음산한 장면은 기후변화의 증거입니다. 파도를 맞으며 서 있는 벽돌 건물. 성당이었던 이 건물은 이제 폐허가 돼버렸죠. (10년) 전까지만 해도 성당 너머에는 나무가 빼곡히 자라던 마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을은 바다에 잠기고 말았죠. 해안 침식 때문이었습니다. 여기서 저기까지를 보십시오. 그냥 평범한 바닷가처럼 생겼죠? 아닙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땅에서는 농사를 지었어요. 내년엔 저쪽에 드러난 땅도 모두 바닷물에 잠길 거예요. 원격 조종 무인 헬기에 카메라를 장착해 찍은 사진을 8년 전 찍은 위성 사진에 겹쳐보겠습니다. 8년 사이 해안선은 240m나 물러났죠. 1년에 30m씩 물러난 셈입니다. 학자들은 해안 침식 역시 해수면 온도 상승의 여파라고 설명합니다. 베트남에서도 해수면은 상승했습니다. 해수 온도가 올라가면 바닷물이 팽창하기 때문이죠. 지난 반세기 동안 20cm나 높아진 해수면. 파도가 내륙 깊숙한 곳까지 밀려오며 해안 침식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급증한 사이클론과 태풍 역시 사태를 악화시키고 있죠. 2013년 베트남 해안에 접근한 사이클론은 19개, 사상 최대였습니다. 높은 파도가 해안을 강타하면 모래가 대량으로 쓸려나갑니다. 이런 식으로 250제곱킬로미터의 땅이 물에 잠겼죠. 문제는 해안 침식이 가속화될 확률이 높다는 점입니다. 잦은 태풍과 사이클론, 해수면 상승 등이 겹치며 해안 침식은 더 가속화될 겁니다. 해안 침식은 베트남 한나라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비슷한 문제를 겪고 있는 아시아 국가들이 많죠. 해수면 온도 상승은 이보다 훨씬 큰 피해도 몰고 옵니다. 제일 큰 타격을 입고 있는 곳은 바로 인도양 주변 지역. 인도양의 해수면 온도는 50년 사이에 0.6도나 올라갔습니다. 바닷물이 따뜻해지면 증발하는 물의 양이 늘어나고 이에 따라 구름도 많이 생겨나죠. 그럼 강우량이 늘어나고 사이클론 같은 폭풍의 위력이 커집니다. (21세기) 초부터 인도양 주변 지역은 여러 번 초대형 사이클론에 난타당했습니다. 인도양 주변 국가들에서는 어마어마한 피해가 발생했죠. (2009년에도) 초대형 사이클론은 인도양을 강타합니다. 당시 방글라데시의 한 해안 마을에서 촬영한 화면입니다. 사이클론에 밀려온 파도는 높이가 4m에 달했죠. 파도는 제방을 넘어왔고 주택들을 쓸어가 버렸습니다. 방글라데시에서만
400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죠. 겐지스강 하구 부근에 자리 잡은 가브라 마을도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강 하구의 비옥한 땅에 둘러싸인 곡창지대였던 가브라 마을. 하지만 기후 변화로 마을 사람들의 운명은 달라졌죠. 집중 호우가 이어졌고 마을은 걸핏하면 물에 잠겼습니다. 강 하구를 타고 밀려온 바닷물이 논밭까지 덮쳐 농사도 망쳐버렸죠. 주민들은 어려운 결단을 내려야 했습니다. 고향을 떠나야 할지, 고향에서 살며 계속 홍수 걱정을 할지 선택을 해야 했죠. 모두 잠든 한밤중에 홍수가 닥친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무도 못 살 겁니다. 다 죽죠. 이 마을은 날이 갈수록 살기가 힘들어지네요. 우리 가족도 얼마 못 버틸 거예요. 결국 떠날 수밖에 없죠. 지난 5년 동안 주민 20%가 가브라 마을을 떠났습니다. 생활 터전을 잃은 사람들은 대도시로 몰려들고 있죠. 이런 사람들이 꾸준히 이어지며 수도 다카의 빈민가는 지금도 팽창 중입니다. 기후 변화 때문에 삶의 터전을 떠난 이들, 기후 난민입니다. 가브라 마을에서는 더 이상 살 수가 없었어요. 무시무시한 사이클론이 해마다 닥치니 거기서는 버틸 수가 없었죠. 날씨가 예전 같지 않아요. 해수 온도가 꾸준히 높아지는 추세라 홍수 피해 규모도 커질 확률이 높은 방글라데시. 전문가들은 21세기 중반 방글라데시의 기후 난민 숫자가 2,600만 명에 달할 거라고 예측합니다. 인구의 15%에 해당하는 수치죠. 많은 기상학자들은 지구온난화가 대기와 해수 온도를 어느 정도까지 상승시킬지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학자들은 최근에 나타난 현상 하나에 주목하고 있죠. 1970년대 후반, 대기 온도는 급속하게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2000년 이후엔 상승세가 사라졌죠. 지구온난화가 중단된 듯한 상황. 학자들은 이걸 지구온난화 휴직이라고 부릅니다. 원인을 찾기 위해 30여 개국은 전 세계 바다 3,600개 지점에 아르고 플로트라는 관측 장비를 투하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나온 데이터 덕분에 휴지기를 조금씩 이해해가고 있죠. 아르고 플로트는 해저 2,000m 지점까지 수온을 측정합니다. 그리고 수심 700m 이상의 심해 수온을 측정한 결과 놀라운 사실을 알아냈죠. 심해 수온은 2000년부터 급격하게 상승했습니다. (2000년에서 2010년) 사이 대기온도와 해수면 온도는 거의 변화가 없었죠. 심해 수온만 전보다 가파르게 상승한 것입니다. 도쿄대학의 와타나베 마사히로는 기후변화 전문가입니다. 와타나베는 지구온난화로 발생한 열에너지를
2000년 무렵부터 심해수가 흡수했을 거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대기 온도가 더 이상 올라가지 않았다는 얘기죠. 지구의 에너지 균형에 관한 데이터를 확인해 봤는데 지구가 흡수하는 에너지보다 방출하는 에너지가 많더군요. 2000년 이후 그런 현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구온난화가 끝나지 않았다는 얘기죠. 학자들은 다양한 데이터를 검토했습니다. 그리고 세계에서 제일 넓은 바다, 태평양이 이런 상황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걸 알아냈죠. 해수면 온도는 해마다 다릅니다. 해류와 바람에 따라 조금씩 변하죠. 물론 제일 따뜻한 곳은 적도 부근. 하지만 이곳 해수면 온도 역시 어떤 해는 평균보다 높고 어떤 해는 평균보다 낮습니다. 수면 온도 변화 양상은 대양마다 다르기도 하죠. 하지만 해수면의 열기가 심해에서 쉽게 흡수되는 조건은 규명됐습니다. 이런 현상은 적도 부근 태평양의 해수면 온도가 평년보다 낮고 중위도 지방 해수면 온도는 평년보다 높을 때 일어난다고 합니다. (2000년) 이후 태평양의 해수면 온도가 바로 그렇죠. 왜 이런 조건에서만 심해의 열 에너지 흡수가 활발해지는지는 아직 규명되지 않았습니다. 우려되는 점은 태평양의 상태가 곧 변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입니다. 그렇게 되면 지구에서 제일 큰 바다 태평양의 심해가 해수면의 열을 다량 흡수하지 못해서 대기 온도가 다시 올라갈 수밖에 없죠. 지구 온난화 휴지기는 대양의 상태가 변하면서 나타난 것 같습니다. 이런 변화는 10에서 20년마다 반복되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죠. 이번 휴지기는 2000년 시작됐으니까 앞으로 10년 정도만 지나면 지구온난화 휴지기가 끝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럼 대기 온도는 다시 엄청난 기세로 상승할 겁니다. 휴지기가 끝나면 대기 온도는 어느 정도나 올라갈까요? 유엔의 기후변동에 관한 정부 간 패널 IPCC는 21세기 말 지구의 평균 대기 온도가 지금보다 최대 4.8도 상승할 거라는 예측을 내놨습니다. 각 지역별로는 이렇게 대기 온도가 올라갈 거라고 하는군요. 진한 붉은색, 즉 10도 이상 상승이 예상되는 곳도 이렇게 많습니다. 지구 온난화의 여파는 무시무시할 겁니다. 해수 온도 상승으로 연쇄작용은 시작되겠죠. 해수면이 따뜻해지면 증발하는 수증기의 양이 늘어납니다. 집중호우 다발 지역에는 더 큰 비가 내릴 거라는 얘기죠. 일본의 4대 섬 중 가장 남쪽에 자리 잡은 규슈. 2012년 규슈에서는 집중호우로 30여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나흘간 쏟아진 비의 양은 500mm 이상, 강은 범람했고 주택은 물에 잠겼죠. 21세기 말까지 해수면 온도가 2도 올라간다고 가정해보죠. 그럼 강우량은 어느 정도 늘어날까요?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강우량을 추정해봤습니다. 색을 입힌 곳은 강우량이 200mm 이상입니다. 80년 후에는 이런 곳이 1.5배로 늘어나고
전체 강우량도 30% 이상 증가한다고 하는군요. 500mm가 내렸던 지역은 650mm가 내릴 겁니다. 강우 증가량은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이것만은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죠. 최대 강우량 기록이 이번 세기에 바뀔 가능성이 높다는 점입니다. 집중호우는 더 큰 재난으로 이어지기도 하죠. 대표적인 게 바로 산사태입니다. 교토대학 방재연구소의 치기라 마사히로는 심층 붕괴 산사태 전문가입니다. 안반을 포함한 산 전체가 심층부에서부터 밀려 내려가는 산사태죠. 심층 붕괴 산사태는 폭우가 며칠 연속으로 내릴 때 잘 발생합니다. 물이 안반층까지 스며들어 안반을 들어올리기 때문이죠. (2009년 8월) 태풍 모라꽃으로 대만에는 엿새간 3,000mm가 넘는 비가 내렸고 심층 붕괴 산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사면 하나가 800m 너비로 쏟아져 내렸습니다. 엄청난 양의 토사가 밀려왔죠. 마을 하나가 거의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희생자는 400명이 넘었죠. 며칠에 걸쳐 1000mm 혹은 2000mm의 비가 내리면 대규모 심층 붕괴 산사태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아시아에는 산기슭 평야에 자리 잡은 마을이 적지 않은데 큼직한 사면이 무너지며 엄청난 토사가 마을을 덮친다고 상상해 보세요. 아마 어마어마한 피해가 발생할 겁니다. 치기라의 연구를 토대로 만든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보시죠. 며칠간 쉬지 않고 2000mm 이상의 비가 쏟아집니다. 그리고 사면 전체가 붕괴되기 시작하죠. 500m가 넘는 폭우로 토사가 밀려 내려옵니다. 그럼 3층 건물도 파묻히고 말죠. 토사는 몇 킬로미터 너머까지 밀려나갑니다. 해수온도 상승의 여파는 강우량의 증가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전문가들은 국지적인 돌풍도 더 거세지고 토네이도도 더 잦아질 거라고 예측하죠. 토네이도는 미국에서만 발생하는 게 아닙니다. 일본도 토네이도 피해를 당한 적이 있죠. 일본 기상 전문가들은 토네이도가 잦아질 걸 우려합니다. 토네이도는 거대한 소나기 구름 슈퍼셀에서 태어납니다. 지름 10km까지 커질 수 있는 구름이죠. 슈퍼셀은 다량의 수증기와 강한 상승기류가 만들어냅니다. 여기서 토네이도가 생겨나면 그 피해는 엄청날 수 있죠. 일본 기상청의 가토 테루유키는 21세기 후반엔 토네이도가 잦아질 거라고 말합니다. 공기 중 수증기가 늘어나기 때문이죠. 슈퍼셀은 2배에서 3배 정도 늘어날 거라고 예측합니다. 강력한 토네이도도 함께 늘어날 거라고 말하죠. 대기가 전반적으로 불안정해지고 있습니다. 강한 상승 기류를 동반한 소나기 구름이 발생할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어요. 그럼 토네이도가 발생할 가능성도 커지죠. 일본은 이전에도 토네이도가 상륙한 적이 있는데 미래엔 그보다 강력한 토네이도가 닥칠 가능성이 적지 않습니다.
전문가들이 가장 우려하는 건 토네이도가 대도시에 상륙하는 것입니다. 대도시의 중심부에 초대형 토네이도가 상륙하면 어떻게 될까요? 시속 360km가 넘는 회오리 바람이 도심을 강타합니다. 모든 물건은 날아다니는 무기로 돌변하죠. 1톤이 넘는 자동차도 바람에 들려 날아갑니다. 토네이도 상륙을 미리 알기란 아주 어렵습니다. 대도시도 눈 깜빡할 사이 폐허로 변해버릴 수 있다는 얘기죠. 기상이변은 막을 수 없습니다. 인류가 적응하는 수밖에 없죠. 그래도 조금 안심이 되는 건 인류가 기상이변에서 살아남은 적이 있다는 점입니다. 극지방 빙하에서 채취한 얼음 기둥 아이스코어. 곳곳엔 공기방울이 갇혀있죠. 과학자들은 이 공기방울을 분석해 머나먼 옛날의 기온을 알아냅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12,000년 전에도 기온은 가파르게 변했습니다. 5년 만에 무려 10도가 올랐다고 하네요. 하지만 우리 조상들은 그 급격한 기후변화를 이겨내고 살아남았습니다. 아이스코어는 지구 기후의 역사책이죠. 그 역사책에는 기후가 급격하게 그리고 엄청나게 변할 수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 살아남으려면 그런 변화에 적응을 해야죠. 날씨는 날이 갈수록 더 변덕스럽고 난폭해집니다. 기후변화의 타격을 줄이기 위해서는 전 세계가 힘을 모아야 하죠. 2009년 사이클론으로 방글라데시 곳곳은 깊은 상처를 입었습니다. 이 소녀는 마을을 휩쓴 물난리에 엄마를 떠나보냈죠. 부모님을 여인 아이들은 한둘이 아닙니다. 이제 아이들은 홍수에서 살아남는 법을 배우고 있죠. বাঁশি বাজাবো আমাদের নিয়ে যাবে যদি নৌকা পায় তাহলে নিয়ে যাবে নৌকা বা কোনো ট্রলার যায় তাহলে নিয়ে যাবে যে এই বিপজ্জনকটা আসলে কিভাবে আমরা সহযোগিতা করলে সবাই একে অপরে যদি সহযোগিতা করি তাহলে কাজটা আরো সহজ হবে আমাদের অত ক্ষতিগ্রস্ত আর হতে হবে না 250년 만에 최악의 겨울 장마를 겪었던 런던 역시 재난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영국 정부도 적극적이죠. 템스 장벽은 홍수 조절용 구조물로 1982년 완공됐습니다. 당국은 대규모 보수 공사를 계획 중이죠. 사상 초유의 폭풍에도 템스강의 범람을 막는 게 목표입니다. 공사가 마무리되는 2030년부터는 천년에 한 번꼴로 닥치는 홍수를 막는 수준에서 미래에 닥칠지 모르는 사상 최악의 홍수까지 막는 수준으로 한 단계 나아갈 겁니다. 정기적인 보수 공사도 계속할 거고요. 각국 과학자들도 꾸준히 연구 결과를 내놓고 있습니다. 가까운 미래의 해수, 대기온도가 급격히 변할 거라는 주장은 힘을 얻고 있죠. 기상이변과 그로 인한 피해를 예측하기 위해 더 광범위한 데이터를 수집하는 방법도 여전히 모색 중입니다. 지구온난화의 위협을 부정하는 사람은 이제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 위험을 인정하게 됐어요. 이제 남은 과제는 기상이변의 타격을 줄일 방법을 찾는 거겠죠. 지구의 바다와 대기는 하나로 이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심상치 않은 변화를 예고하고 있죠. 그 변화가 어떤 것이든 지구상에 사는 우리 모두는 그 변화의 여파를 피할 길이 없습니다.